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가 하향 조정된다는 내용 알아보고요. 도내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늘고 있다는데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전북 지역 고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가 하향 조정된다는데요. 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내년도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전주, 익산, 군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숫자를 한 명씩 감축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25명, 그리고 군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26명, 익산 지역은 23명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학급당 20명 내지 22명의 인원이 배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재처럼 20명의 학급당 인원이 유지가 되고 전북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계획에 따라서 매년 학급이 한 학급씩 증설이 되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학급당 인원수가 20명에서 4명 줄어든 16명으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저출생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학교인데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는 것은 자,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생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는 그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졸업 예정자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680명가량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자치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내년도에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정원이 지금 총 16,405명으로 작년보다 392명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중학교 졸업 예정자의 어떤 증감 변동이라던가 지역 학급별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학급당 인원수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학생 수 감소세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데 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년도에 고등학교 입학생 숫자가 392명이 감소될 예정인데요. 그 다음 해인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입학생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 2026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2010년도에 출생한 학생들인데 2010년도가 그 백호띠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복을 불러오는 해다. 그래서 신생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가 되었다가 그 뒤에는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2029년도가 되면은 그 감소하는 폭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소나 학령 인구 감소를 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생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 당국에서는 앞으로 몇 년간은 그 신규 교사 임용을 20% 내지 30% 줄이겠다 이런 지금 방침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또 반대쪽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교사 채용을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 수 감소를 교육질을 개선하는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을 더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교원단체 측에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교육당국에서 어떤 맞춤형 교육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수요들에 대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보다 더 줄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학급당 학생 수 정원을 20명 이하로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앞으로 학생 수요에 적합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 배경 또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학생 개개인 입장에서는 뭐 교육의 자원이라든가 교육의 기회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학급 공간이라든지 뭐 교사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된다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맞춤형 교육이나 특성화 교육 같은 교육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학급 수를 일반적으로 또 줄일 수도 학교의 어떤 규모를 줄이기는 또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별 문제를 놓고 보면은 특정 지역은 학생 수가 부족해서 학교가 통폐합이 일어나는데 또 특정 지역은 학교 과밀화도 일어나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그 학생 생활 여건 개선이라는 교육부 정책 목표 달성이 그렇게 만만한 과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도내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그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확보를 하면서 확인이 된 내용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 도내에서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그 고액 체납자 숫자가 1,1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난 2021년도에는 고액 체납자가 778명이었는데 비율로 따지면은 지금 46% 급증한 수치고요. 특히 지방세를 1억 원 이상 체납한 초고액 체납자도 73명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증가 수치가 상당히 높고 전국 평균이 지금 증가 수치가 11%인데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체납자나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그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위텍스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액은 매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재의 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의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압박이 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강제력이 있는 조치는 아니다 보니까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좀 강력한 징수 조치라던가 처벌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이런 체납자 현황에도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방세 체납이 발생할 경우 뭐 무한정 지켜볼 수는 없겠고, 자, 당국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어떻게 추징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가 고액으로 체납된 경우에는 지금 뭐 현장 징수라든지 이런 강력한 징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고액 체납자들을 전담해서 징수하는 그런 징수 인력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징수에 나서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상습적이고 고액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허가 사업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참여를 제한을 시킨다든지 또 출국 금지 조치 같은 행정 제재 조치 등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만 봉이냐 이렇게 볼면서리를 낼 것도 같은데, 자, 당국에서도 뭐 재산 추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또 실제적인 접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현실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은 재산이 있더라도 이것을 은닉해 놓는 경우가 많아서 은닉된 재산을 추적해서 추징한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과세 당국에서도 어떤 이런 자금 추적 기법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을 하고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체납자의 금융거래 그 흐름이라든지 자금 흐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기법,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유체동산들을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화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들을 또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또 이런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공직에 들어선 지 3년도 안 돼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5년 새 2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그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임용된 지 3년 미만 된 공무원이 퇴직한 숫자가 8,773명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 수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5년 전인 2019년도에는 지금 4천여 명이었던 수치가 거의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을 한 상황입니다. 자, 20, 30대 청년 공무원들의 퇴직 현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 자,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일단 국가직 공무원도 심각하기는 한데 20, 30대 청년 지방직 공무원의 퇴직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 공무원 퇴직 인원이 지난 2020년도에 비교를 해가지고 올해 2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울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재직한 지 5년 미만인 지방 공무원이 퇴직하는 숫자가 2019년도에 6,500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3,500명까지 지금 2배 이상 급증을 한 상황이고요. 5년 차 내지 7년 차 공무원 퇴직 숫자는 3배 이상 같은 기간에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여전히 공무원이 꼽혀왔는데 자, 젊은 공무원들 그만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퇴직하고 있는 이 젊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임용고시를 지금 통과를 해가지고 들어온 인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년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역시 그 낮은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 1호봉 임금이 수당 등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런 낮은 임금이 지금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들이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51%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공무원들이 낮은 임금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공무원들의 퇴직 사태가 잇따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8년 만에 최대 인상률인 3%로 올리겠다고 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청년 공무원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인상률로 발표한 것이 최대 인상률이다라고는 하지만은 3%의 인상률로 어떤 지금 현재 청년 공무원들의 이직 현상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인식을 하고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추가적인 보수 인상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직 같은 경우에 이런 이직 현상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 공무원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특성과 이 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던가 회식을 자제한다든지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주었던 그런 근속 휴가 등을 지급하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대안책들을 내놓으면서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최근 한국신용평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반기에도 건설 부동산 경기 하락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건설업종의 신용도 떨어져 보릿고개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활성화 방안, 정부 정책 변화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박승규 국립군산대학교 금융부동산 경제학과 교수,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박준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전임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느 뉴스나 또 매체에서는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도 진단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경기라고도 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량을 알면은 전북의 부동산 경기를 좀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박준철 전임 교수님. 자,
부동산 경기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제 뉴스는 현재 이제 아파트 시장과 경기 일부 인천 송도라든지 멈춰 그동안 한 2, 3년 동안 멈춰 있다가 극심한 침체에서 이제 최근 몇 달 사이에 거래량이 급증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이제 급증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좀 이제 보도되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호강일 때는 연간 한 12만 건 정도 이제 거래량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4개월 추이로 볼 때 12만 건 중에 그러니까 월별 한 10,000건 정도 되겠죠. 10,000건까지 이제 올라온 달이 6, 7월 불과 이제 2개월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새 아파트가 굉장히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아파트로 이제 거래량이 막 늘어나면서 이제 새 아파트에서 이제 서초라든지 용산, 성수, 초고가 아파트 그런 데서 이제 최고가 거래를 갱신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전반적인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그 경기도 지역 내로는 조금씩 서울 도 외가 약간씩 움직이면서 이제 살아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보도가 좀 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서울 외곽이라든지 경기도 전체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현재 거래량이 살아났고 영향이 있다고 보여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불경기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서울 중심부터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가격을 견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살아나고 완전 회복됐다고 하기에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시장을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하고 지방에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승구 교수님 부동산 경기 침체 이유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주요 순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해보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우리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원인 같은 경우는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대한 원인들을 이제 조금 파악해 보면 일단 많이들 다 인식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고금리 현상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것들 이런 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중요한 포인트는 자, 고금리 또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개인의 이제 소비 축소와 이제 연관이 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임금 상승 및 자본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이제 기업에서는 비용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게 돼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 패턴이 증가하게 되고 인구 감소가 심화되게 되는 것들. 이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의 실수요에 대한 감소 원인이 증대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다시 그 원인을 지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흔히들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곳에서는 지금 우리 전북에서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 수요가 감소하는 것들에서 다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다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 일자리에 대한 감소 측면, 즉 지역에서의 특화 산업이 감소를 함으로써 일자리가 감소를 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일자리가 갖고 있는 이제 근원적인 이제 목적, 즉 가계에는 소득을 창출시키고 기업에는 이윤을 창출, 더불어서 우리 가계와 기업에서 정부로 연결이 되게 되는 즉 재정 확충에 대한 기회가 축소가 됨으로써 일자리의 감소는 다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요 추정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측면들, 즉 부동산에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우리 그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다시 부동산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주체들에게 수익 구조의 이제 불안전성이 확대가 됨으로써 이는 점진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거에 접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 교수께서 다양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금 정리하자면은 고금리와 이로 인한 파생적 요인, 인구 감소, 일자리 축소 또는 수요적 불확실성 이렇게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또 강론적인 문제는 또 토론 진행하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해보고요. 자, 소재철 회장님, 고금리, 고물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동산뿐 아니라 건설업계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 그간 뭐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장장 3년 기간을 거쳤고요. 예. 자,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더 건설 경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코로나 시국을 마감을 짓고 좀 회복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그로부터 한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예, 저희 건설 산업은 보면 이제 국가 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이 같이 대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국가 재정 사업은 꾸준한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어떤 예산 확보로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고 민간 투자 사업은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이 얘기 하셨듯이 어떤 경제의 흐름과 같이 민간 투자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것은 민간 투자 사업은 저희 건설 분야에서는 이제 공공 건축물과 다르게 민간 상업 시설이라든가 주거의 이제 주택 사업들 또는 어떤 레저 사업들 그러한 민간 투자 사업들이 있는데 경제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또 고금리에 또 외부 요인에 의한 투자 여력이 난색이 됐을 때 저희가 같이 건설 산업은 이축이 됐었습니다. 회복 단계에 어느 정도는 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저희는 경제 지표에 상당히 뒤따라서 나타나는 저희 이제 투자 효과들이 건설 산업에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더 시간이 흘러야 물론 이제 국가 재정에서 건설 산업의 활성화 또는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사례들이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추이를 가져가는데 실제로는 이제 국가 사업과 지방 재정 사업으로 저희들이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이 이축됨으로써 거기에 이제 선순환적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택 사업이라든가 저희 어떤 세금이 다시 순환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활성화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기다려져야 하고 지금은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북건설협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자, 대한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사정이라고 그럴까요? 현재 경영 상황은 어떨까요? 예, 전국에는 19,000개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1,171개사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한 40% 정도는 손익분기점을 넘기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좀 큰 회사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대형 업체라고 하는 일군 업체가 요즘에 없는 상황이고 중소업체가 이주다 보니까 그러한 산업에서 어떤 차지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한 업체들은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건설산업은 실제적으로 전 산업에서 한 15.4%를 우리 지역에서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맥락으로 봤을 때 건설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그 주변 연관 산업도 좀 위축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박전임 교수님. 그런데 이제 상가의 공시률은 오르는 반면 자, 임대료는 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최근 한 2년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상업용 부동산도 역시 이제 코로나와 세계 전쟁, 그다음에 세계 경기 불황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좀 직격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이제 공실률이 전국적으로는 약 1%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2% 정도 공실률이 이제 2%? 예, 2%. 이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 많게. 이제 지방이 좀 대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 정도 더 높게 공실률이 이제 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인들은 코로나 때와 세계 전쟁으로 해서 이제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 이제 경기 침체로 버텨오다가 그게 이제 조금 더 현실화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인상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보다 이제 또 2, 3년 지나서 타격으로 오니까요. 그래서 전북 지역도 소형 상가보다는 좀 중대형 상가에서 공실률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자영업자분들이나 소비 심리가 그렇게 현재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공실률이 많이 높아지고 현재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금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 굉장히 조금 힘들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북은 알겠습니다. 자, 박승도 교수님. 자,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 경기 속에서 자, 우리 뭐 건설업계 회장님도 나오 계십니다만은 건설 시장도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용어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인지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부동산 산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산업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설 시장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설 산업 외에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타 산업으로도 이제 파급되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일단 직접적인 것으로는 우리 건설 시장에서의 이제 노동자에 대한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노동자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물가, 뭐 우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등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그들의 이제 소비 위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 간접적인 것은 그들의 소비 위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를 함으로써 연관된 산업들의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및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서 자, 이제 지역으로 미치는 영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노동소득과 이제 서비스업으로 연관되는 것을 고려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가 됨으로써 지역이 성장이 감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동산의 경기 침체라는 것은 건설 시장의 악화를 의미를 하지만 이거 외에 연관 산업이 축소가 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다시 지역 경제의 쇠퇴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소재철 회장님, 그 건설사들도 국가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야 될 텐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뭐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전북 특별자치도의 SOC 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시설 예산이 타격을 받게 되면 건설사에도 뭐 그 영향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동안 좀 힘드셨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8월 잼버리대 이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 이제 새만금 내부 사업들의 예산이 78%까지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정부 예산 취합된 기재부에서 넘어가는 단계에서 깎였기 때문에 저희 또 전라북도의 행정과 또 국회의원분들, 시민단체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낸 결과 회복은 됐는데 만족할 만한 회복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간 SOE 사업들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를 하고 다시 예산 반영의 기틀을 잡자 한 정부 기조에 따라서 물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또는 그 당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는 적정성 평가를 하고 나서 그 사이에 손실을 본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라든가 기관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제 보전을 하겠다 그랬는데 올 8월에 적정성 평가 결과는 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다는 5가지 지표에 대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과정에서 한 8개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추진되지 못했던 또 그 과정에 새만금 지역의 어떤 기업 유치가 이루어진 뭐 10조 2천억의 굉장히 큰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아마 기업들도 좀 거기에 따른 머물름의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또 여파로 여러 분야에 우리 건설 분야에는 저희가 기대 효과를 가졌던 물론 새만금 공항 발주를 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멈췄다가 이제 올해 다행히 이제 시작은 되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 연결도로 사업도 1조 2천억이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발주하기로 돼 있던 게 멈췄다가 올해 발주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상에 어떤 계리가 있어가지고 1, 2공구는 좀 3번이나 유찰이 됐거든요. 4공구만 입찰 성립이 돼서 지금 평가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과정. 여러 가지 그 여파가 적지 않는 모습으로 저희들께 와 있는 거죠. 상황이 좀 지연됐던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건설업계에서 그런 어떤 사업의 일관성을 좀 잃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다시 한번 또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좀 더 어떤 정책적인 기조는 좀 변치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겠습니다. 네. 추구한 사업들이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행정 또는 저희 건설 산업에도 어떤 맥을 끊기지는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7월에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와 함께 전국 시도회장들이 전북 도지사를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지 않겠습니까? 예. 이때 이제 지역건설업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뭐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 김관영 지사께 드렸는데 내용이 이제 가장 큰 틀 하나는 저희가 이제 새만금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이후에 저희 전북도의 가장 큰 사업으로 또 대기하고 있는 게 서남권 풍력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한 7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이제 공고가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 지역업체가 상당한 부분 이제 공모 사업에 물론 이제 재정적 민간 투자 사업이 또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뭐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역업체가 상당한 부분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시공 부분에서는 40% 이상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더 나아가면은 지방재정법에는 49%까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지역업체 지분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고 그 특별자치도법에 저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공공공사들의 사업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으로 지자체 사업은 49% 이상이 되는데 국가계약법은 3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한 전라북도에 어떤 성장을 위해서 특별자치도법을 제정을 하고 이번에 이제 또 다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그러한 사업들에도 지방재정법과 같이 49%를 해 주시라는 저희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기재부 차원에서는 그게 재정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2차로 다시 개정을 할 때는 그걸 넣어달라는 또 말씀 그리고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참여 방안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공급 분할이라든가 지역업체의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 산단의 산업단지의 기업들의 유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는 전북도에서 좀 앞장서서 조례 개편으로 보조금을 줄 때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은 5% 이상의 보조금 상향을 해주겠다는 그 조례를 도의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해주시고 또 새만금 개발청에다는 도에서 지역업체 육성 방안의 한 일환으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공장들에 대한 그 산단의 운영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어떤 정성적 평가에서 지역업체의 일정 비율이었을 때는 또 상향해서 점수 평가를 해주는 그 제도까지도 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에 이제 도정에서는 새만금 청하고 또 긴급하게 요즘에 또 어떠한 그 협약을 하고 제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성규 교수님, 그나마 민선 8기 들어서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가 뭐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역 기반 시설이 조성되지 않으면 뭐 사업 진척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의 관련 예산도 증액돼야 할 것 같고 지역 건설업계도 많이 참여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될 텐데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들 이거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자연적으로
건설 경기가 부양되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은 우리가 새만금 지역에 대한 발전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새만금에서는 우리 첨단 전략 산업, 우리 2차 전지나 우리 UAM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식품 산업, 관광 산업에 대한 발전 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 중이고 지금 다시 기본 계획이 재수립 중인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새만금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김제, 부안, 그다음 군산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약간의 쟁점 사항이 논의가 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황해권의 우리 전략지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서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 우리 흔히 저희들은 도시계획가들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새만금 지역 같은 경우는 꿈의 지역, 즉 어떠한 도시 설계도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제 건설산업 경기 부양을 통해서 우리는 전북권의 발전축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반면 저희들이 지역을 평가하게 됐을 때에는 그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 그다음에 산업의 특성, 그리고 산업 양 같은 경우를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업체 참여를 통해서 자 그 지역에서의 건설업체의 이윤이 창출이 가능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건설 경기에 활기가 불어넣어진 상태, 지역이 성장하는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는 비단 새만금 연계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을 넘어서 전체 시도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인구 감소, 그다음에 우리 물가 상승, 또 금리 상승 등의 약간의 정체 시기이지만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새만금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그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준철 전임 교수님,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그러면서도 가계 대출은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정책 사이에 어떤 엇박자가 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서 가격 안정화 기능이 꼭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인데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가계대출이 뭐 급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집중하면서 당연히 가계대출이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요인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나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계대출을 억제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뭐 8월 달에도 뭐 무주택자나 일주택자도 뭐 대출을 금지를 했다가 지금 9월에는 무주택자한테 일시적으로 이제 다시 대출을 해주는 걸로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하는 가계대출 제도를 조금 더 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자한테는 그 주택담보대출자체 뭐 DSR 도입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더 혜택을 더 많이 줘서 원활하게 무주택자가 집도 구입하고 또 이사도 갈 수 있게 원활하게 더 지원을 해서 주택 공급이 되는 거를 또 수요가 받쳐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3주택자, 4주택자,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는 강력한 이제 대출 규제를 하고 실수요에는 좀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해서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좀 그렇게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 교수님, 자 한국은행의 집값 불안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뭐 전망을 내놨습니다. 뭐 10월로 예정되는 이제 금리 인하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보완해야 될 만한 점이 뭐가 있고 또 해외에서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부동산 정책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금리를 인하하는 측면들 그 같은 경우는 첫째 우리 소비 심리를 조금 더 활성화하게 된다는 측면 또는 다시 말해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측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우리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첫째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일단 첫 번째 인구 추정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을 그 지역으로 투입시키려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인구에 대한 추정입니다. 즉 계획 인구를 명확하게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설정해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반면 지금 현재는 약간 과다한 계획 인구를 추정을 함으로써 따라서 우리 실수요에 비해서 이제 과다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부동산의 과다 공급을 통해서는 우리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초과 공급을 통해서 이윤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다시 이는 이제 건설사나 은행권의 부담으로 이제 다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 부동산 산업에 대한 발전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성 높은 수요에 기반해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주 여건의 개선에 대한 측면입니다. 자,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단순히 이제 집만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은 없고 더불어서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집만 가득 찬 도시. 그거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부동산 공급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역에 대한 어메니티 또는 메리트를 일단 형성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기반 시설이 충족되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부동산 또는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서 또 오늘 발언한 내용 또 요약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는 대목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철 전 교수님부터. 네, 부동산 건설 경기가 일단 활성화되려면 이제 국가 경제가 일단 성장 국면에 들어가야 되고 또 가계 소득도 이제 따라서 동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은 이제 수도권의 저희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가 모두 너무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또 지방으로도 당연히 이제 흘려 보내려고 하시겠지만 이제 국가나 정치권에서도 지방을 더 활성화시켜서 네, 지방도 살고 서울도 이제 너무 급등의 페달을 막는 그런 또 제도들이 또 더 도입이 될 수 있으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시행하려다가 아직 뭐 통과가 안 됐던 지방에 있는 그 인구 소멸 지역의 주택을 사면은 주택수에서 아예 뭐 세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주택세 빼주는 제도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 또 부동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또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비슷한 정책들 세제라 뭐 금융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하는 정책들이 나와서 지방 미분양은 지금 그 어느 정도 또 소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 미분양은 아직도 많이 좀 산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뭐 그런 정책도 좀 더 완화를 해주고 서울은 과밀화될 때 좀 적절히 규제를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도입이 되고 우리 정치권하고 또 뭐 다들 뭐 잘 하시지만 더 심도 있게 우리 국민들이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들이 더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어서 소재철 회장님. 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건설 산업의 한 부분인 기간 산업을 먼저 끌고 나가는 게 해결의 선점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 산업이 먼저 앞치고 나가고 또 거기에 따른 정주권 형성을 위해서 모든 관련 시설들을 해줌으로써 뭐 놀이터에서부터 문화시설 또는 더 나아가서는 학교 교육기관까지를 이러한 시기에 더 재정사업으로 먼저 확충을 해놓으면 부동산 경기는 같이 따라서 활성화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건설산업은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또 품질 안전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국민들, 도민들의 성원이 같이 따라주면서 행정적, 정치적 기반이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승규 교수님. 네, 부동산은 종합학문 또는 종합적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교육 또는 정주 여건 그리고 일자리 그다음에 지적 재정 여건이 같이 더불어서 이제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게 됐을 때 우리 부동산 또는 건설 경기의 활성화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 문제만을 콕 집어서 그것을 해결하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연계된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요인들 간의 선순환 관계, 그 순환 관계를 이해를 통해서 최적화를 찾아가는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될 때 비로소 우리 또는 부동산 또는 건설에 대한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과 이로 인한 갈등, 민간 투자 위축 등 적지 않은 변수가 있어 전반적인 경기 전망은 어둡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